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자신만 아는 모습,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 특정 인물에게만 보여주는 얼굴,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비밀은 들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젠가 들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아직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 도쿄 전력에 입사하여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걸은 여성에 관한 미해결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997년 3월 19일 도쿄도 시부야구 마루야마초의 한 아파트 1층 빈방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그 아파트의 소유주인 네팔 요리점의 주인. 그는 아파트 옆을 지나다 열린 창문 사이로 옷을 입은 여자가 누워있는 걸 목격했는데 당시에는 단순히 자는 걸로 생각하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여자는 그 자리에 누워있었고 심지어 어제와 자세도 똑같은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자는 도쿄전력의 간부급 직원인 39세 와타나베 야스코라고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아파트 빈방에서 시체로 발견되다니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와타나베 야스코의 집은 고급 주택가로 유명한 도쿄도 세타가야구였기에 시신이 시부야구에서 발견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경찰은 이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와타나베가 낮에는 도쿄전력의 전도 유명한 간부급 직원으로 밤에는 매춘부로 살아왔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시부야의 아파트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도 이곳에서 매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이중적 모습에 일본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보아 와타나베 야스코는 시신이 발견되기 10여일 전인 3월 8일 밤, 3월 9일 새벽에 누군가에게 교살되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그해 5월 20일 네팔인 불법 치료자 고빈다 프라사드 마이나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빈다와 일본 사법부 간 치열한 공방전이 15년간 벌어졌습니다. 와타나베 야스코는 1957년 6월 7일에 태어났으며 지역 중학교와 게이오 기숙대학 부속 여자 고등학교를 거쳐 게이오 기숙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1980년 3월 졸업 이후 도쿄전력에 입사했으며 당시 여성들은 거의 다 OL로 입사하던 시절이었지만 와타나베는 도쿄전력 최초의 여성 종합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1993년 7월에는 도쿄전력 기획부 경제조사실 부장으로 승진했고 당시 직속 상사인 기획부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회장 하츠마타 츠네이사, 기획부 관리과장이 사고 당시 부사장 후지와라 마키오였던 것으로 보아 기획부에는 도쿄전력 최고의 엘리트가 모이는 부서였습니다. 와타나베는 국가 경제가 전력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던 경제조사실에서 국고 국가재정과 전력 사업에 관한 연구를 주 업무로 진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인 엘리트였으며 농객으로도 유명해서 경제지와 주간지 등의 경제 관련 논문이나 칼럼을 연재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퇴근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근처 러브호텔 거리에서 매춘을 해왔던 것입니다. 집안은 유복한 편이었으며 도쿄전력 간부급 직원으로 1,000만 엔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 금전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고 사치나 도박 같은 행위도 일체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매일 4명의 남자를 상대하는 것을 목표로 1997년 사망할 때까지 무려 6년간 매춘을 해왔다고 합니다. 주말이나 기타 휴일에도 시나가와의 SM 클럽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시부야의 러브호텔 주변으로 가서 남성 4명을 상대한 뒤에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성격적으로도 강박증이 심했는지 매춘 날짜와 고객 정보, 화대를 수첩에 빠짐없이 기록해뒀고 사망 후 그녀의 비밀을 수수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나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로 거식증에 여러 번 크게 걸리기도 했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169로 일본인 여성치고는 상당히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45kg인 심각한 저체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성적 최우수에 유능하고 일 잘하는 훌륭한 인재였지만 교우 관계는 거의 없는 아주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외에는 도서관에서 거의 지냈고 직장에서도 업무 외에는 딱히 대화를 하거나 친분을 쌓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좀 더 사적인 관계는 오히려 매춘 고객 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겨울이 되면 매춘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오뎅을 자주 사 먹었는데 다른 건 일체 먹지 않고 오직 곤약 건더기에 국물만 잔뜩 담아 먹었다고 하는 편의점 직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강박증이나 거식증으로 인한 섭식 장애의 흔한 증세입니다. 워낙 특이한 식성이라 오뎅을 보면 이 사건을 떠올리는 일본인도 꽤 있다고 합니다. 범인으로 몰렸던 고빈다는 시부야구에서 와타나베가 매춘 제안을 하며 다가오자 돈이 없다며 거부했지만 화대를 반값만 받겠다는 와타나베의 말에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그녀는 이런 식으로 소액을 받더라도 매춘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와타나베가 이중 생활을 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추측이 있으나 이 사건을 추적한 논픽션 작가 사노 시니치는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와타나베는 집안은 유복하긴 했으나 아버지는 야마나시현의 몰락한 가문 출신인 반면 어머니는 도쿄의 명문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무시하며 비웃었고 와타나베의 대학 2학년 때 아버지가 병으로 급사하자 그 죽음이 아버지를 무시한 어머니 탓이라 여겨 복수를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수심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났고 명문가 출신 어머니를 경악하게 만들 방법을 찾은 끝에 매춘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작가는 와타나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런 생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가족들에게 이를 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를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와타나베의 아버지가 죽은 지 한참 뒤인 30대부터 매춘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억측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복수보다는 도쿄전력에 입사한 후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건에 대해 와타나베는 도쿄전력에서 일하며 받은 남성 직원들의 견제와 멸시가 고통스러울 것이고 관료주의가 강하고 보수적인 일본 조직 내에서 성차별과 유리천장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며 남성 중심적인 회사에서 받은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와타나베가 근무할 당시 도쿄전력에는 8명의 여직원이 더 있었지만 모두 결혼이나 승진의 한계로 퇴사를 했고 와타나베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일본 사회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우에노 치즈쿠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해서 매춘의 원인을 자기 학대적으로 보는 남성들의 시각과 달리 여성의 입장에서 분석했는데 성적으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억압을 받은 여성이 매춘을 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성적 주체가 되어 권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문란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에게 헐떡이는 남성을 조롱하며 사회에서 자신을 멸시하던 남성들을 역으로 멸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느낀 쾌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담과 회고와도 일치하며 여성층에게도 공감을 얻고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고빈다 프리사드 마이나리는 일본에 불법 체류하던 네팔인으로 와타나베 야스코가 시체로 발견된 아파트 인근에서 다른 네팔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고빈다는 야스코와 매춘한 사실이 있었고 고빈다도 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네팔에서 친척을 데려오면 살게 하려고 빌린 아파트에 빈 방이 있었기에 거기에 와타나베를 데려가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빈다는 자신이 와타나베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고빈다가 범인임을 증명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 증거들만이 있을 뿐이라서 사건의 진상을 그려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해 현장에서 체액과 채무가 담긴 콘돔이 발견되었는데 조사 결과 고빈다의 것이라는 것. 검찰은 고빈다가 살해 현장에 있었고 성행위 후에 야스코를 목졸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고빈다는 매춘 사실만 시인했을 뿐 살인은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고빈다의 체액과 채무가 담긴 콘돔은 매춘의 증거일 뿐 살해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고빈다가 피해자와 관계를 부인하다 말을 바꾼 점. 고빈다는 처음에는 야스코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야스코와의 매춘 증거가 나오자 말을 바꾸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고빈다가 살인한 것을 숨기려는 의도라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전 현장 근처에서 야스코와 한 남성이 목격된 점. 검찰은 사건 직전 현장 근처에서 목격된 야스코와 함께 있던 남자의 정체는 고빈다라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고빈다가 아닌 다른 남자라고 맞섰습니다. 피해자의 수첩에 마지막으로 적힌 고빈다의 이름. 와타나베는 자신의 매춘 상대들을 상세히 적은 수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수첩에 마지막으로 적혀있는 인물이 고빈다였으므로 검찰은 고빈다가 와타나베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고빈다가 수첩에 마지막으로 적혔다고 해서 고빈다가 범인이라면 그것은 비약이라고 맞섰습니다. 성관계 중 범인이 교살했을 수도 있고 고빈다를 만난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 매춘을 하려다가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 전후 달라진 고빈다의 금전 관련 문제. 고빈다는 사건 전에 7만 엔밖에 소지하지 않았으나 사건 후 지인에게 빌린 돈 10만 엔을 갚았다고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와타나베가 소지하고 있던 4만 엔이 사라진 것으로 볼 때 고빈다가 야스코와 매춘 후에 야스코의 돈을 노리고 살인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고빈다의 알리바이 문제. 고빈다의 직장은 카이인 마쿠아리에키 근처에 있었는데 고빈다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근무 시간이 22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마쿠아리에서 도쿄도 시부아구까지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해도 노선에 따라 1시간 10분에서 30분이 소요되는데
야스코가 살해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간은 23시 30분 전후였습니다. 검찰은 충분히 범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아슬아슬한 시간이며 매춘 후 살해했다면 시간이 맞지 않는다 하고 맞섰습니다. 와타나베의 전기권. 나중에 경찰의 조사 결과 와타나베의 지하철 전기권이 토시마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토시마는 고빈다가 살던 시부야구와는 신주쿠를 거치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고빈다는 마쿠아리 시부야를 오갔을 뿐 다른 데는 잘 모르는 곳이라 맞섰고 검찰은 고빈다가 용인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와타나베의 전기권을 토시마에 버린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런 논란 많은 정황 증거들을 놓고 설왕설래한 끝에 2000년 4월 14일 1심 심판부의 오부치 토시카즈 재판장은 현장에서 제3자의 채무가 발견된 이상 현장에 고빈다 외에 제3의 인물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고빈다를 범인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고빈다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바로 항소했는데 이후 고빈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오부치 토시카즈 판사는 하치오지 지원 총괄판사로 옮겼습니다. 이를 두고 이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한 논픽션 작가 사노 시니치는 오부치 판사는 좌천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도쿄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 끝에 2000년 12월 22일 2심 재판부 타카키 토시오 재판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의 체액과 채무가 고빈다의 것과 일치하므로 현장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사건 이후 갑자기 지인에게 10만 엔을 갚은 것 등을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무기징역을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고빈다는 신이시여 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변호인 측은 다시 최고재판소에 항소했으나 최고재판소는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서 무기징역의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심 청구. 고빈다는 2005년 도쿄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일본 변호사협회, 일본 국민지원회 등의 단체들이 고빈다는 무죄라 주장하면서 재심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2011년 도쿄 고등법원은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의 증거물들을 심의하던 중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검찰 측에서 감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도쿄 고등검찰에 DNA 감정을 요청했고 경찰은 DNA 감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DNA 감정으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DNA 감정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채무의 DNA와 해당 증거물의 DNA가 일치했으나 고빈다의 DNA와는 일치하지 않은 것, 즉 현장에 고빈다의 것 이외에 다른 DNA가 있고 이는 현장에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 하고 변명했습니다. 첫째는 고빈다가 사건 전날에 있었고 피해자는 다음날 제3의 남성과 매춘을 하다가 살해되었을 가능성. 둘째는 반대로 제3의 인물과 먼저 매춘을 하고 있다가 고빈다가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피해자가 언제 성관계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고빈다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점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제3자의 DNA가 발견된 채무가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인 측은 고빈다의 DNA는 쓰고 버린 콘돔에서 나왔지만 제3자의 DNA는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빈다보다는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모로 DNA적 증거로 보면 고빈다보다는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결국 2012년 6월 11일 도쿄 고등법원은 고빈다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도쿄 고등법원은 제3자 범행 가능성이 나온 반면 고빈다의 유죄 인정에 돌달할 요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빈다가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 수용과 고빈다의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의 제기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고재판소 특별항고를 고려했으나 결국 포기하여 고빈다의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형이 정지된 고빈다는 불법 치료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추방되어 고국 네팔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처음에는 고빈다의 유죄를 주장했으나 이후 추가로 진행된 조사에서 피해자의 손톱에서 DNA가 추가로 검출되었고 이 DNA는 고빈다가 아닌 제3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더 이상 고빈다의 유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체내에는 피해자의 체내는 물론 손톱에도 제3의 DNA가 있다면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가슴에서 타액이 발견되었는데 타액의 혈액형 조사를 한 결과 O형 남성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빈다의 혈액형은 B형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 검찰은 고빈다에게 유리한 증거임에도 타액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서 변호인 측으로부터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2년 10월 29일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고빈다의 범행 가능성이 없다고 무죄 증명을 하게 되었고 11월 7일 도쿄 고등법원은 고빈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빈다는 그동안의 수감 생활에 대한 배상 청구를 했고 수감 기간을 하루당 12,500엔으로 쳐서 배상금 6,800만 엔, 한국 돈으로 6억 8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빈다는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아버지는 귀국하기 전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고빈다의 무죄는 밝혀졌으나 누가 와타나베를 살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드러난 제3자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진범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DNA 대조로 잡을 수 있겠으나 26년째 와타나베를 살해한 범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십거리를 다루는 한 잡지의 저널리스트에 의해서 K라는 인물이 범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저널리스트에 의하면 K라고 하는 인물은 흔히 말하는 기둥서방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본 사건 직후에 마루야마초에서 모습을 감추고 고빈다 씨가 체포되고 법정 공방 중에 다시 마루야마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이 K라는 인물은 스가모에 있는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친구의 집은 이전에 언급됐던 그녀의 전기권이 발견된 장소에서 겨우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K가 자주 이용하던 목욕탕은 저일권이 발견된 곳에서 정말로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있었다고 하며 K와 피해자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로 친구들에게 K가 그녀가 돈이 많은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사건 직전에는 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의혹을 불키는 다른 증언도 있는데 K는 사건 이후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고는 비닐봉투에 담배꽁초를 담아가는 기행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DNA 검사를 피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사를 다룬 잡지의 기자는 K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잡힐까 보냐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K는 사건 당시 40대, 지금 살아있다면 60대입니다. 물론 가십거리를 다루는 잡지이기에 신빙성이 낮기는 합니다만 범인은 K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 외에도 이 사건 전날에 그녀가 발견된 아파트의 건물주와 그녀가 둘이서 사이좋게 걷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이나 마루야마초의 마작방에서 그녀가 말싸움을 한 인물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들은 그녀와 엮이는 게 싫은지 사건에 대해 물으면 피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꽤 오래전 사건이기에 이 저널리스트에게 중요한 증언을 한 인물들은 이미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한 시효는 사라졌기에 진범인이 잡힐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단지 지금 확실한 것은 현 시점에서 진범인은 지금도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진범인이 체포되길, 그리고 39살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와타나베 씨의 명복을 빕니다.